아버지 옷에 삼촌 안경까지 쓰고 봤던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 비 내리는 화면, 지글거리는 음향에도 싼맛에 즐거웠던 동시 상영관. 아르바이트비를 탈탈 털어 준비했던 그녀와의 첫 번째 극장 데이트. 극장에서의 추억은 앞으로도 이렇게 쭉 계속돼야 됩니다. 극장으로 오세요. 여기는 퐁당 극장입니다. 자, 매주 목요일은 저희 스튜디오가 극장이 되죠. 퐁당 극장의 알프레도 아저씨. 알프레도 아저씨. 영화평론가 오동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규리 씨는 동시상영관 안 가봤죠? 동시상영관이요? 네. 저 때는 있었어요. 동시상영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때도. 재개봉관도 있었고요. 재개봉관. 네. 그러니까 개봉관이 있고 개봉관에서 한번 내려온 영화가 다시 걸리는 재개봉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에만도 이제 일본식 이름의 극장들이 있었어요. 은좌 극장 네? 이런 거죠. 무슨 뜻이에요? 그 이제 일본 거리가 금좌가 긴자잖아요. 네. 그 은좌 극장도 있었고 일본식 이름을 갖고 있는 극장도 서울에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일본 잔재죠. 어쨌든 재상영관도 있었고 동시상영관도 있었어요. 저는 그 세대예요. 그 극장에 그 지금은 좌석으로 돼 있는 좌석표로 돼 있잖아요. 네. 내 좌석에 찾아서 그 좌석에 앉는 거잖아요. 네. 혹은 그 좌석에 앉으려고 예매를 그 좌석으로 딱 한다던가. 네. 근데 옛날에는 그냥 계산하고 들어가면 그렇죠. 아무 데서나 앉아도 되고. 한국에서 지정 좌석제가 된 게 한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티켓 전산망이 되고 나서 그렇게 됐고요. 이거 아주 옛날 얘기인데 라떼는 얘기인데 표 돌리기도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티켓을 사면 체커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네. 앞에서 표를 받으시는 분이 표를 보통 이렇게 반으로 찢어서 네. 좌석 번호를 주잖아요. 근데 안 찢고 그냥 가지세요. 그 표를 다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00명이 왔는데 표는 한 200장밖에 안 돈 거예요. 그러면 그 세무서에 신고할 때 200명만 신고하게 되니까 탈세 뭐 이런 것에 어떤 원천이 됐죠. 예전에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그 문화 시스템이 그 정착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정말 추억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뭐 사실은 나쁜 얘기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세대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잘 모르고요. 그냥 저는 예전에 제가 너무 제가 공상과학을 좋아해서 어떤 한 영화를 그 좌석이 그 영화가 상영이 끝나면 나가야 되는데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보고 해서 5번을 그 자리에서 본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유성은제 관람 불가 그때는 이제 머리 자르고 머리 깎고 뭐 교복 입고 다니던 시절이라 라떼는 라떼는 말이야. 교도 선생님 뭐라 그러죠? 이제 저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극장을 점검해서 잡아내죠. 그래서 정확 맞고 막 그랬었죠. 네. 아, 그랬었어요? 네. 그랬었던 제가 알프레도가 맞긴 맞네요. 옛날 얘기. 옛날 극장 풍경들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대한극장에서 어머니가 제가 아마 초등학교 아마 2학년 때인가 그때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러 갔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 줄리 앤드류스 주연의. 그리고 대한극장 주변 퇴계로에서 아마 어머니가 그때 짜장면을 사주셨나? 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네. 저만 먹었겠죠? 네. 그 정통 코스죠. 극장 갔다가 짜장면 먹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정통 코스였는데 그때 아마 그때부터 제가 대한극장을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라떼에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서 종로삼가에 주요한 극장 3개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 남아있는 서울 시네마 극장, 서울극장, 피카디리는 이제 멀티플렉스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없어진 단성사. 이것이 이제 삼각구도였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삼각지 안에 있는 극장이 잘 되면 거기서 영화가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도 단성사에서 터졌고요. 네, 그런 거죠. 뭐 접속 같은 영화, 전도연 씨 나왔던 영화 피카디리에서 굉장히 터졌었죠. 왕가희 감독의 아비정전 같은 경우는 피카디리가 그 당시 2,000석이었거든요. 지금 다 잘라졌지만 2,000명이 앉아서 봤어요. 그러니까 홍콩 누아르, 뭐 첩혈상홍, 영웅본색 다 거기서 개봉했었는데 똑같은 홍콩 영화인 줄 알고 아비정전을 보러 왔던 사람들이 막 환불소동 빚어지고 그랬죠. 왜요?
예술 영화거든요. 아비정정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도 홍콩 뭐 액션 영화이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으니까. 그 어떤 기대감을 하나를 갖고선 봤는데 네. 그 내 기대 때문에 그것만 보려고 네. 내 마음이 그래서 정말 그렇죠. 좋은 영화인데도 놓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재평가 되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네. 지금 다시 팬데믹 상황이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경각의 의미에서라도 이런 팬데믹에 대한 얘기를 다룬 그리고 유행병에 대한 얘기를 다룬 영화들을 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초기에 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VOD나 IPTV에서 굉장히 인기를 모았던 작품이 컨테이전이거든요. 맞아요. 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작품이고 이게 인기를 모았던 이유가 조회수가 엄청났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았어요. 상황이 똑같아요. 코로나19랑 똑같고 왜냐하면 박쥐에서 시작됐고 그다음에 아시아권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이 요즘은 좀 금기시됐습니다만 어쨌든 초기에 우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영화의 그 내용과 현실의 내용이 너무나 똑같아서 이 영화 그 컨테이전의 예지력이 보통이 아니다. 아마 2011년 영화인데 그렇죠? 2011년 영화인데 9년이나 앞서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다른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고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해법을 찾으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정말로 뭐랄까 이게 기대치를 높인 게 영화에서는 백신이 발명돼요. 백신이 만들어져요. 네. 백신을 통해서 이제 극복이 되는데 제가 뭐 엊그저께 이제 그 유명하신 최재천 교수의 그 유튜브 강의를 제가 잠깐 봤는데 네. 백신은 개발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뭐 그 에이즈든 뭐 에볼라든 뭐 등등 여러 가지 준 바이러스들이 숙주를 사실은 희생시킬 만큼 희생시킨 다음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한 2, 3년 걸리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숙주라고 하면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희생시킬 만큼 희생시킨 다음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백신이 만들어져도 경제성이 없어서 제약회사가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백신이 만들어진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도 컨테이전의 영화처럼 백신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이 이제 좀 안타까운 어떤 뭐랄까요, 뭐 현실일까 그런 어떤 기대를 괴리감. 해보고 싶네요. 영화는 그런 환상을 줘요. 그리고 네. 그 영화도 똑같은 게 그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가짜 뉴스,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가짜 뉴스처럼 여기서도 유튜버 네. 또는 이런 뭐랄까요, 그 방송을 하는 어떤 극중 인물이 계속 가짜 뉴스를 양산하죠. 그래서 사회적 혼란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도 너무나 지금의 현실과 흡사하기 때문에 이 컨테이전은 지난 초기 네. 팬데믹 때도 굉장히 인기를 모았었고 네. 인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찾으려 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요즘 다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못 보신 분들이 아마 컨테이전을 한번 보시면서 지금의 현실 우리가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야 되겠는가. 역시 인간의 힘이 극복을 해야 되고요. 연대와 단결 같은 거예요. 연대와 단결. 사람들이 뭔가를 공유하고 연대하고 나누고 배려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는 것도 사실 배려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기보다도 남들을 배려하는 행위도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영화죠. 네. 소더버그가 워낙 대단히 뛰어난 감독이고 사실은 감독보다는 요즘 기획자나 프로듀서로 더 많이 활동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작품 중에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같은 작품들이 아주 센세이셔널한 어떤 반응을 얻었던 데뷔작이고 체게바라 같은 영화도 만들었다. 체게바라 네. 그 영화 너무 재밌게 네. 봤어요. 아주 뭐 뛰어난 감독이죠. 뭐 요즘은 넷플릭스 등에서도 많은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감독입니다. 네. 저도 이제 코로나19 초기 한 2월 말 3월 초 뭐 이때쯤에 그 친구들을 잠깐 봤는데 그 친구들이 이 영화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컨테이전 네. 어쩜 이렇게 똑같냐고.
그러면서 보라고 하는데 저는 무섭더라고요. 괜히. 영화를 안 보신 분들, 평소에 영화를 안 보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더 많이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하고 너무 똑같다며. 네. 이거 추천을 요즘 만들어진 해주더라고요. 영화 아니야? 막 이랬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저는 이 영화를 이런 시기에 이런 영화를 보면 내가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울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안 봤는데 어떤가요? 이런 슬플 때 슬픈 영화 보고 네. 뭐 슬픈 영화나 노래 듣고 뭐 네.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이런 상황일 때 영화라고 영화 하는 게 보면은. 어쨌든 현실과 매우 사실은 붙어 있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현실에 대한 뭔가에 때로는 판타지를 주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해법을 주기도 하고요. 네. 예컨대 2015년에 나왔던 나홍진 감독의 곡성 같은 곡성. 작품. 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곡성을 그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상영을 했을 때 네. 그때 제가 가서 관객들한테 곡성을 소개해 줄 시간이 없어서 영화부터 네. 먼저 보여줬거든요. 아무런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곡성을 틀자마자 브라질 관객들이 상파울로 관객들이 저한테 질문을 잇따라 한 것이 네.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요? 나 지금 네, 소름 네. 끼쳤어요. 그러니까 왜요? 영화가 보여주는 그 이상한 죽음의 분위기, 불길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졌던 거죠. 그만큼 영화 속에는 현실을 모사한, 그러니까 묘사하기보다는 모사한, 거의 복사한 듯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의 해법과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영화적 해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진짜로 또 사실로 너무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위로 네,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죠. 네. 저는 뭐 김성수 감독의 감기 같은 작품도 맞아요. 네, 굉장히 장혁 씨하고 네, 수혜 씨가 나왔죠. 수혜 씨 나왔죠. 네. 그 당시 한 350만 2013년에 나왔는데 그때 두 가지 영화가 나왔어요. 국내에. 이상하게 그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2020년입니다만 지난 10년 주기에 사스, 메르스 바이러스 계속 나왔었거든요. 2013년에도 그런 분위기가 강해서 김성수 감독의 감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마크 포스터 감독이 만든 월드워 G라는 영화 있었어요. 월드워 G. 네,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네. 저는 이 영화가 대단히 뭐랄까요 현실적인 그런 해결 방안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브래드 네. 피트가 여기서 유엔 무슨 특별 조사관 같은 역할이에요.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퍼져서 이 바이러스는 사실 사람들을 좀비로 만드는데 이 좀비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왜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찾아내는 게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약한 숙주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주가 약하면 숙주가 죽어가면 바이러스도 같이 죽는 거죠. 네.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자기 몸에 균을 주입해서 자기 몸을 약하게 해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거든요. 아까 최재천 교수의 말씀대로 바이러스는 숙주를 희생시킬 만큼 희생시키기 때문에 그 경계선까지 가는 것이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영화가 월드워 G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좀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해결 방안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스웨덴인가요? 이번에 집단 면역 이런 거 실험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네, 실패했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측면에서 나왔던 해법 같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영화도 역시 그런 얘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감기 얘기도 해주세요. 감기는 이제 아마도 이제 신종플루를 그쵸. 염두에 두고 네. 그것이 이제 그 영향 때문에 만들어진 영화고요. 사실은 영화적 도전에 있어서는 이런 재난 영화, 특히 바이러스와 관련된 재난 영화나 이런 것들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테크놀로지상으로 사실은 영화 쪽 용어로 몹슨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감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네. 엄청난 군중들이 막 한강다리를 건너고 뭐 그래서 한강다리를 끊느냐 마느냐 막 이런 얘기가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그런 몹슨과 특수효과, 특수분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영화적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아니면 발달한 영화적 선진국이 아니면 만들기가 어려운 영화예요. 그리고 아무리 영화지만 영화 속에 과학적인 프로세스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논리적인 구축도 좀 굉장히 필요하고 시스템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장르의 작품인데 김성수 감독의 2012년에 만들어졌나 13년에 만들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김성수 감독이 그 전에 뭐 여러 다른 액션 영화도 많이 만들었고요. 새롭게 도전한 그리고 한국의 이런 바이러스 재난 영화의 새로운 어떤 측면들을 돌파한 그런 작품 평가받고 있죠. 네. 네. 또 재난 마동석 씨도 거기 나왔었어요. 그래요? 네. 마동석 씨가 거기서 무슨 역할로 나왔죠? 소방관 역할로 나왔나요? 소방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역시 뭔가 이렇게 덩치로. 돌파하는 네. 힘으로 네. 뭔가 근데 지금보다는 몸이 조금 더 뭐랄까 왜소해요? 네. 요즘은 더 만들었잖아요. 네. 미슐랭처럼 이렇게 더 만들었는데 그때는 저는 그때 모습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때의 마동석 씨의 모습도 볼 수가 네, 있네요. 그 그렇죠. 영화에는. 네, 수혜 씨도 오랜만에 만나실 수 있고 장혁 씨 등등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가 감기죠. 네. 재난 영화 혹은 바이러스에 네. 관련된 영화 몇 가지만 더 소개 좀 아까 말씀드린 부탁드릴게요. 것처럼 월드워 Z 같은 작품도 있고요. 사실은 바이러스 박정호 감독이 2012년에 만들었던 연가시 같은 작품. 맞아. 연가시가 이건 있었군요. 바이러스는 김동완 아니겠죠. 씨가 나왔던. 네. 네. 김명민 씨 나왔고요. 김명민 씨 나왔고. 네.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이제 균이죠.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어쨌든 팬데믹에 가까운 뭔가 대유행병을 일으키는 뭔가의 어떤 매개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작품도 기억이 나고요. 아웃브레이크 같은 작품이 있었잖아요. 더스틴 호프만 나왔던 그러네요. 르네 루소 나왔던 네. 1995년도 작품. 이거는 사실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고요. 네. 여기서도 사실은 많은 저는 아웃브레이크만 생각하면 그 더스틴 호프만이 방역복을 입고 네.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구하는 이런 장면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는 영화 속에서 그게 마치 화성 갈 때 입는 우주복 같잖아요. 아니면 외계인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지구의 균을 막기 위해서 입는 뭔가 옷 같잖아요. 현실에서 볼 거라고는 1995년에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거는 영화적 판타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그 모습이 사실은 매우 방호복. 일반화돼 있죠. 그렇죠. 방호복, 방역복 뭐 이런 네. 것들인데 거꾸로 피리어드를 시간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약에 외계인이 왔다. 근데 외계인이 잠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는데 네. 요때 왔어요. 근데 딱 지구인을 만났는데 그 방역복을 입은 분들을 봤다 그러면 지구인은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김규리 씨처럼 예쁘게 생긴 게 아니라 뭔가 다 네. 호스를 끼고 있고 이렇게 그 시간에 왔다 간 외계인은 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난 지구에서 만난 우리 외계인도 그렇게 뭔가 지구의 균과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과 상상을 하게 만들죠. 저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사람의 상상력은 끝이 없구나. 네. 그런데 그 상상력은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고 네.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언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상력이 극대화되면 인간에게 약간의 예지력을 줘요. 그래서 그것을 특히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미래 문명은 이렇게 될 것이다. 또는 근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예컨대 BBC 드라마 Years and Years를 보면 네. 여러 가지 문명의 발달 중에서 핸드폰이 손 안으로 들어와요. 휴대폰이 손 안으로 이식해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이 진짜 핸드폰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쥐는 게 아니라 손을 갖다 대고 네. 손에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고요. 점차로 발달해서 뇌 속에 컴퓨터를 이식하는 쪽까지 발달해. 그게 Years and Years 드라마가 2039년까지인가의 근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적? 요즘 나온 BBC 나온 드라마예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딴 거는 뭐 머릿속에 컴퓨터를 이식하거나 이건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손 안에 들어올 수는 있겠구나. 그리고 네. 한 20년 후쯤에는 뭐 트랜스젠더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성을 바꾸는 네. 그때는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트랜스휴먼 인간과 기계가 호환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것이 상상만은 아닐 수 있다. 손 안에는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영화에 그거 있지 않나요? 얼굴이 이렇게
그 톰 크루즈 얼굴이 툭툭툭 열리면서 네, 네. 뭐 그 안에 있는 뭐 네. 칩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근데 그 안구와 뇌와 뭐 이런 시신경을 기계화시키는 과정들은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있을 수가 있겠다. 그게 뭐 네. 인공의학이 발달하고 뭐 등등하면서.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영화적 상상력이 극대화되면 네. 미래에 대한 예측과 예지력을 좀 가져오는 경우는 있다. 이렇게 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주제 하나로 영화들의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영화들끼리 막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한번 네. 그 릴레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꼬리에 갑자기. 꼬리를 무는 영화가 네. 이제 그런 거죠. 네. 이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네. 된 영화들을 연결해서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종합적인 학문들을 습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회과학도 있고 인문과학도 있고 정말로 과학적 물리과학도 사실은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지력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상상을 구축하니까 좀 현실력이 있는 거죠. 네. 상상력에서 시작된 영화들인데 네. 거기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마지막 엔딩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분명히 희망차일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데에서 좀 마음을 위로를 받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영화가 휴먼 스토리예요. 결국은 인간에 대한 그쵸. 얘기고 사실은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화가 사실은 서구의 영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런 거겠죠. 사람은 잘못을 저질러. 그런데 사람이 사람이기 위해서는 참회를 해야 돼.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받아. 이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적 세계관이거든요. 서구의 영화들이 대부분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 참회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사이에 뭐가 있냐면 헌신이 있어요. 희생이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구축하려고 하는 논법 중에 하나가 인간이길 위해서는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재난 영화에서 바이러스 영화에서 누군가 한 명 히어로가 나오잖아요. 누군가 한 명 희생하고 누군가 한 명 노력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모습들을 스토리로 구축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어서 사실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 요즘 막 광화문 집회하고 막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가져야 되느냐를 반추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화평론가 오동진님께서 오늘 선물을 가져오셨다고요? 네, 제가 영화 티켓 한 네. 10장 가져왔는데요. 네네. 제가 들꽃 영화상이란 그 시상식을 네. 하고 있는데 제 하반기에는 이걸 영화제를 해요. 그래서 영화제를 전국 순회를 하면서 하거든요. 뭐 서울에서 하고 대전에서 하고 광주, 부산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주 원대하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네. 터졌어요. 네. 코로나19가 그래서 다시 이거를 터져서 다 그만둘까 하다가 네. 이럴 순 없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2주간 외출 자제를 네. 권고했잖아요. 극장도 50명 이상은 제가 안 받아요. 어쨌든 제가 티켓을 많이 남았고 네. 그래서 여러분께 선물로 10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규리 씨에게 연락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한테 한 장인가요?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한 장인데 네. 그러면 이제 5커플이잖아요. 네. 모자라시면 제가 또 10장 더 놓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상영한다니까요. 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저희한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촌의 이화여대 앞에 안에 있는 아트하우스 네. 모모라는 극장에서 합니다. 네. 자, 끝곡으로 육중한 밴드의 낭만과 사랑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갈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 안녕.